대선 이후 아파트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좀 부작용도 많습니다. 때려잡겠다 다주택자를. 예, 그러면은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와 부동산 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특히나 행센GPL 심사 담당자님께서는 네.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시나 아, 굉장히 전망.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대선 이후 아파트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런 사람 있잖아. 이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근데 그냥 기우제 들인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큰 원리를 알고 대응의 영역으로 부동산을 가는 게 중요한데 우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큰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통화량이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이 속도 조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급하게 올랐다. 네. 그럼 속도 조절이 되겠죠. 확 올라가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통화량이 팽창되는 게 조금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낮아졌다.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책 중에서 공급량이 폭탄으로 쏟아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많이 둔화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공급량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전세가나 매매가가 올라가요. 실례로 올 초에 제가 퀴즈 한 개 낼게요. 올 초에 가장 전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은 어디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주도. 아닙니다.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 네. 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공급이 없었나요? 공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서 구축들도 되게 많이 오르고 신축도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가 12% 정도 올랐고 송파나 뭐 이런 데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공급의 효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신문 기사가 좀 있는데 한번 펼쳐보죠. 제가 금리의 방향, 아까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따라서 조금 그 속도 조절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번에 협의가 되니까 50%로 내려오니까는 이제 주식도 오르고 막 이 시장이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연준에서의 금리도 한 2회 정도 조금 내려갈 게 유력하다라고 지금 동결이 몇 번 됐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은에서 이제 5월 29일하고 7월, 9월, 11월, 12월 날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29일 날은 금리가 0.25 내려갈 걸로 유력하다고 하고요. 올해는 최소 2회 정도는 내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금통위의 인원이 금통에 6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2명만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인데 지금은 그 하는 총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리가 내려가면은 속도 조절이 유동성이 좀 빨라지는 시기들이 이제 될 수 있는 시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의 방향은 조금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이 된다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그 다음에 공급이에요.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2026년부터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14%, 공급 절벽이 집값 상승에 뇌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러면은 수급 조절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만 그런 거다. 아닙니다. 새 아파트 희소성 2025년, 2027년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안 그러냐? 자, 맨 마지막 게 지방입니다. 2026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인허가 물량들도 되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올라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방이 되게 강력하게 지지는 해줄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금리가 이 두 차례가 내려간다는 건요. 대출 한도는 커질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 DSR로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찬물과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차지거나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해지겠죠. 네. 예, 그런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게 이제 2025년, 2026년 네. 네, 흐름인데 많이 오른다 이 문제보다 하방이 되게 강력하게 받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지금 대선 이후 네.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시 두 칸을 올려 보십시오. 그렇죠. 대선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돈을 많이 풀겠다. 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풀고 공공에서 이제 임대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늘리겠다고 하고 김문수죠. 분양가를 낮추겠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것들을 올려서 사업성을 좋게 해서 분양가를 낮아지게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 임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보는 거 보면은 그 아동 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 국민연금 그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농촌 기본소득세 올리겠다. 그다음에 뭐 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하겠다. 다 돈 쓰는 일이거든요. 돈 쓴 일이에요. 근데 김문수 같은 경우는 감세 공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유동성 시장이 될 거예요. 유동성 시장의 특징은 돈이 풀리면요, 돈을 뿌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 증진이 일어날 건데 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 하고 좀 부작용도 많습니다. 제가 그거는 어제 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성장 증진을 할 거예요. 네. 감세를 하고 법인세 세율 인하하고 뭐 이제 소득세 기본 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또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감세 전략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100조의 증세 전략, 그 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는 70조의 감세 공약을 낸 겁니다. 딱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큰 정부가 된다면 유동성 시장이 된다. 거래가 힘들고 버티기 힘든 부동산 시장이지만은 버티면은 그 유동성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시장 거래는 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오지만은 정상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분석 감사하고요. 근데 이 분석의 내용만을 보면 네. 통화량 측면에 대한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재정적인 것, 통화량에 네. 대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정책적으로 네. 진보 집권이 잡으면 네.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예, 부동산 얘기입니다. 네. 네. 때려잡겠다 다주택자를 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네. 징벌적 과세 체계를 네.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번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네. 한 것 같긴 한데 네. 뭐가 되었든 우리의 과거 경험치로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과거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세금을 막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다주택자들 버티지 못하게 해서 물건을 내놓게 하고 그러면은 또 물건을 내놓으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공급은 없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없지만 기존 주택 매도 물량 또한 시장에 공급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급이 늘어난다고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아, 세금을 버티지 못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려면 세금을 버티지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세금 구조가 어떠냐면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이쿠나 세금이 12%네. 취득세. 취득세. 그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이쿠나 종부세가 너무 많네. 네, 네. 아, 그럼 팔아야지. 아이쿠나 어. 양도세가 82.5%네. 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에는 세금을 그대로 놔두겠다 했잖아요. 네. 그 놔두는 것 자체가 규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양도세의 중과를 유예를 시켜놨어요. 네. 근데 그대로 세금을 놔둔다면 이 유예 기간이 2026년 5월 9일까지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대로 놔두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결국은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할 거잖아요. 네.
파는 사람도 힘들고 사는 네. 사람은 약간 눈치 보기 하면서 불안하니까 안 살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겠죠. 1가구 1주택자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장은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내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 100% 실거래였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쵸.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가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활동을 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집이라는 것들은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주택자는 불편하지만은 실거주자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요들이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되게 재밌는 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되면서 압구정하고 뭐 이제 이런 서초 뭐 이런 데서 거래량들이 지금 되게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작게 나오는데 거래를 막고 있지만은 시장의 유동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요에 계속 몰린 동네는요 거의 60% 이상 신고가예요 지금. 아 그래요? 거래량이 작은데 이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서울의 진짜 특별한 지역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랑은 사실 관계 없는 과천도 마찬가지예요. 과천도 예. 분당도 그렇고요. 분당도 그렇고 네. 다 좋은 동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안산 상록수역 앞에 네. 안산 같은 경우는요. 안산의 신안산역 주변에서 이제 중앙역에서 조금 내려가면요. 신안산선 노선인데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안산 레이크 아파트라고. 근데 그 아파트는 신고가로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안양에 있는 평촌의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요. 네. 신고가 가까이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주요 지역의 주요 물건들은요. 조금 구축이고 그렇다고 하도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는데 유동성을 펼치잖아요. 네. 음. 그러면은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거래에 큰 폭의 상승들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에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이 그때는 더 작았어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량만 가지고 집값이 판단되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거래량의 추이가 중요해요. 거래량은 집값의 결과물인데 거래량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도 조금 중요한 변수긴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네. 소장님께서는 집필채권 심사 담당자이시니까 네.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단지 제 퀴즈 한번 아니요, 미리 내지 마세요. 모른다지. 뭐 저기 저 시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내면 저 모르는데 어떻게? 약간 살아있는 제가 네이버 부동산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도 그냥 제가 사전에 없었던 툭툭 이렇게 상록수 얘기하고 말씀드리는데도 막 나오는 것처럼 항상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이렇게 모니터링 꾸준히 잘하시고 네. 정책과 재정 정책과 등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변수를 파악하시면서 네. 지배채권 심사를 하실 때 네. 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네. 부탁의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장을 파악해야지 GPR이 또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GPL하고 조금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GPL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GPL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또 네. 부동산 시장 흐름과 또 이렇게 대출 시장 흐름 이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해서 중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들이 잘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